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 있는 신혜란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랑 요즘 같이 공동 연구하시는 이영균 교수님과 이영민 교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오늘 광주에 오면서 항상 광주에 인터뷰를 하러, 현장 조사하러 왔었거든요. 근데 발표하러 온 거는, 광주에 대해서 발표하러 온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광주를 하니까 광주가 고향이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연고 없는데 우연히 석사 논문을 광주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광주만큼 도시 연구자에게 특히 저같이 개발 정치에 관심이 있고 뭐 장소 마케팅도 보고 도시 재생도 보고 나중에는 기업 정치도 보고 이런 사람에게 종합 선물 세트로 이렇게 풍성하게 좋은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는 사례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도시 개발의 문화 정치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광주의 예술, 기업, 도시 성장인데요.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광주 연구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때 5.18과 관련해서 하느냐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도시 개발이었어요. 광주의 도시 개발이 너무나 재미있는 사례였고 원래는 석사 논문만 마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재미있는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제가 또 하고 또 하면서 광주를 많이 오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도시 전문가시니까 각자 그런데 도시에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방식은 참여자 중심으로 좀 보고요. 그래서 누가 도시를 통치하는가, 누가 도시 개발을 주도하나, 누가 참여하고, 누가 협력하고, 누가 갈등하는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연구 방법이 심층 인터뷰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 맥락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물론 아카이브 분석도 하지만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어떤 욕구가 추구됐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갈등하고, 무엇보다 갈등은 사실 도시 개발에서 굉장히 늘 있는 일인데요. 타협이 제가 보기에는 더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 만들기는 뭐 도시 개발, 재개발, 도시 재생, 그리고 기업 공간 만들기 모두를 통틀어서 장소 만들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참여자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공간과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가 하는 것을 초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 이론으로 보고 있는 게 문화적 경제인데요. 이 문화적 경제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그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요즘은 핸드폰도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기능만 있다고 사진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문화랑 경제가 이제 따로 있지가 않다고 말을 하는 문화적 경제인데, 제가 보는 문화적 경제에 들어가면 조금 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그렇게 혼합돼서 같이 되지는 않아요, 쉽게.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주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하는 1단계고요. 저기는 이제 장소 마케팅이라고 보통 불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선정을 하면서 도시 재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 전당 건립이 완료되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광주의 문화적 경제를 보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문화 정치에서 한편으로는 정치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싶어 하고요, 광주가.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의 욕구가 일깨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을 떴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 연구 질문은
문화적 경제를 둘러싼 정치가 어떻게 도시 만들기에서 작동했는가. 그러니까 문화적 경제를 어떤 분들은 문화를 좀 더 중요시 여기고 어떤 분들은 경제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갈등하고 그러다가 타협하고 공존하면서 도시 만들기로 이때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의 욕구랑 성장의 욕구 두 가지가 상호 작용하고 끊임없이 재협상하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그 정치질이, 그러니까 특히나 도시 정치에서 성장 정치에서 볼 때요. 도시를 성장 기계로 보면서 성장을 굉장히 이렇게 추구하는 도시를 흔히 이제 성장 기계라고, 도시 자체를 성장 기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서 가지는 성장의 욕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도시에서 문화라고 하면 그것이 경제를 위한 완전히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또 아니면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 도시를 보는 또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진보 도시라고 규정을 하고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하게 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성장기계 아니면 진보 도시라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에 항상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도시인들 두 가지 다를 가지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광주는 특히나 도시 성장과, 특히 광주 비엔날레부터 도시 성장과 사회정의 추구가 서로 얽혀서 공존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컨퍼런스에 그 아상블라주 세션이 있는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정의 추구가 굉장히 다르고,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항상 갈등의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이하지만 같이 혼종하고 혼재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집합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아상블라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라주하고는 또 좀 다른데, 꼴라주는 2차원적인데 아상블라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차원이 층층이 있어서 좀 단선적인 이야기로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는 이제 광주 얘기는 장소 마케팅, 거기엔 또 저항의 도시, 정의의 도시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 의존적인 성장을 지향한다는 면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광주 비엔날레에서부터 국가가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적 도시 재생의 측면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관련해서 기억이 지금도 5.18에 관한 기억이 논쟁이 많잖아요. 아직도 진실 규명을 하는데 과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 논쟁적인 기억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장소 마케팅도 하고 도시 재생도 하고 협상 연구도 하고 기억의 정치도 했는데요. 광주가 제가 그거를 위한 사례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썼는데 광주는 그것을 모두 관통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를 이때까지 계속 짝사랑하면서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광주를 올 때 항상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왜냐면 여기가 이제 광주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쉬운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5.18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얽혀져 있어서 인터뷰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허락을 잘 안 해주시기도 하고 할 때 아픈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조금 외부자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거를 한참 연구할 때 대부분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자여서 조금 더 많이 허락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적 경제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통합이 잘 돼요. 그래서 문화적 경제를 얘기할 때 흔히 제품을 얘기하거나 도시를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그게 설명하기 쉽습니다. 문화와 경제가 굉장히 같이 잘 결합이 되어 있다. 그 말은 맞고요. 그렇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행위자와 조직을 보면 대체로 좀 선호를 표현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그래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개발이 그 주요 담론과 가치가 끊임없이 협상되고 교섭되는 경쟁 공간이 되기 쉽고요. 이 문화적 경제의 정치라는 것은 이런 통제와 저항과 소통과 통합의 동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상블라주하고 관련해서 이게 좀 영토적인 건데요. 뭐냐면 이제 혼종에서 같이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영토가 되어 있던 그 바운더리가 무너지면서 탈영토화 과정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재영토화가 일어나면서 그게 굉장히 영토적이라는 거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경관과 담론과 이데올로기, 지식, 도시개발의 주요 행위자의 측면에서 문화와 경제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광주에서는 제가 문화를 대체로는 5.18 기억, 5.18 정신, 그리고 예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흔히 이렇게 정말 하려는 가치를 두는 예술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는 도시 경제 발전입니다. 도시 경제 성장입니다. 이 시간은 광주 비엔날레가 시작된 1995년부터 아시아문화센터가 건립된 2017년까지 제가 계속 봐왔고요. 참여자 심층 면접이 주였고 아카이브 분석 그리고 참여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행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광주에서는 회의에 참여 관찰을 허락해주지 않으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는 그 회의에서도 참여 관찰을 좀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광주에서 생긴 버릇이랄까 그 규칙 하나가 심층 면접을 한 분과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등이 첨예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좀 반대하시는 분을 그 다음날 만나거나 하면 아세요. 어제 밥 드셨다면서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떨면서 조심조심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발표 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나올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러틀리지 출판사에서 내는 책인데요. 그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 밑에 있는 논문들은 이때까지 제가 98년 제가 석사 논문을 썼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온 연구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들어보셨죠? 네. 광주 비엔날레가 지금은 조금 많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많이 자리 잡았는데요. 그때는 제가 보고 왜 광주에서 비엔날레 같은 걸 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런 식의 국제 행사가 잘 없었어요. 있으려고 하면 그거는 서울이 당연했고요. 부산 국제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했습니다. 왜 이런 큰 행사를 서울이 아닌 곳에서 하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세계화 이 물결이 이제 많이 진행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행사를 꽤나 여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서도 없었는데 그때 김영삼 정부가 국가가 5.18에 대한 보상을 조금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요. 그때 단지 국가가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행사를 하자고만 한 거는 아니고 1995년쯤에 그 광주 전남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같이 협력해서 벌인 대대적인 서베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광주 전남에 사시는 분들이 가지는 광주 전남에 대한 이미지와 그 밖에 사시는 분들이 광주 전남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대부분 광주의 이미지가 정치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광주하면 떠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5.18, 피해 도시, 김대중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엘리트들이 토론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거기서 약간의 도시의 운명이 조금 결정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때까지 얘기를 사실은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 거죠. 광주라는 것이 들어가면 기업이 장사가 안 된다고 기업에다가 광주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전남도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광주의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해야 된다고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광주 엘리트들이 광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광주가 5.18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의 도시, 그다음에 민주주의 성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피해 도시, 저항의 도시라는 것도 이분들에게는 굉장한 상처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탈피하자고 굳게 다짐을 하면서 그것이 국가의 결정과 만납니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가 이렇게 열린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 시장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권위적인 인사말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온 외국인들은 영어로 된 안내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식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주 제1회 광주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은 그 쿠바 출신 크초라는 예술가의 잊기 위하여 To Forget 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그분이 여기 광주에 와가지고 그 현대 미술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러하듯이 저기 밖에 가서 이렇게 맥주병을 가지고 오고 배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저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쿠바 사람이기 때문에 쿠바에서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다니는 것에 그 아픈 기억을 이제는 잊고 좀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또 대상을 주셨겠죠. 근데 이게 잊기 위하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게 그 당시 굉장히 또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주 5.18을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조금만 탄압을 받으면서 기억하자고 말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분노를 산 거죠. 그리고 저 정태춘 씨, 가수 정태춘, 박은옥 씨의 그 5.18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잊지 마라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 가수 정태춘 씨가 이 작품이 대상이 된 걸 보고 좀 열이 받아서 잊지 마라라는 그 노래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광주에 있던 분들에게 광주 비엔날레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게 만든 좀 사건이었죠. 광주 5.18이 상징이 되는 장소가 광주인 건 당연하고요. 이거는 슈피겔의 잡지에 나온 이 상징적인 사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사진 속에 나온 소년이 나중에 이렇게 쉬어가지고 또 유머 센스도 있으셔서 자기는 그때 그냥 배고파서 저런 표정을 지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민주화가 되면서 묘지도 조금 단장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광주 5.18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정치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87년 6월 항쟁에도 기여를 많이 해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대통령 직접 선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93년에 민간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이 김영삼 대통령부터 광주 비엔날레를 이제 적극 열게 이런 식의 국제 행사를 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그 현대 미술이 아직까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라서 아까 그 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게 되고 뭐 코트 같은 거 걸어놓고면은 이거는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렇게 나는 왜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광주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 현대미술에 대해서 다른 도시보다 누구보다 눈을 좀 많이 뜨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자극적으로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거를 여기서 열어야 되는가 하고 생각한 분들이 안티 비엔날레를 엽니다. 진보적 예술가와 시민단체 분들이 오셔서.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개인적인 소감을 얘기하면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서울에서도 굉장히 이 정도는 비판적이고 저항적이라고 했을 텐데 조금 광주에 계신 분들의 기대 수준은 조금 다르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어쨌든 이 안티 비엔날레는 좀 더 시민들이 같이 들어와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고요. 망월동에서 이런 식으로 안티 비엔날레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사실 그때 비엔날레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부분이 이 안티 비엔날레였어요.
그런데 비엔날레가요, 원래 안티 비엔날레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엔날레가 있는 곳에 안티 비엔날레가 많고요. 안티 비엔날레가 몇십 년 동안의 전통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안티 비엔날레를 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비엔날레가 타협을 너무나 쉽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회 비엔날레에서 그 안티 비엔날레의 그 체어를 하셨던 분을 공식 비엔날레의 체어로 모셔오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완전히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냥 안티 비엔날레를 밀고 나가면 그것이 또 하나의 좀 뚜렷한 브랜드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진보적인 예술가 그리고 시민단체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하셨던 분이 이거였습니다. 그나마 국가에서 광주에 대해서 해준 투자이고 기회인데 성공을 망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게 곰곰이 광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주가 이때까지 그 경제 성장에서 그리고 도시 성장, 지역 성장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왔었다고 느끼죠. 그리고 그 밖에 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광주에다가 이런 뭐 특별 지원을 해주려고 제스처를 좀 취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가가 우리한테 해준 기회, 국가가 주체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때까지 소외돼서 왔는데 이제 잡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티 비엔날레가 소리 없이 그 성격이 없어졌냐면 그거는 또 아니고 전체 비엔날레 성격이 이제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비엔날레를 통해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비엔날레 재단 직원의 절반이 진보예술단체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협상을 통해서요. 그리고 원래 절반은 광주시 공무원이었던 분들이었는데 근데 이때요 업무 스타일의 충돌로, 왜냐면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문화와 경제로 따지자면 아까 제가 문화적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술가들은 대체로 문화 쪽 아니면 시민사회 쪽도 문화 쪽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은 이걸 빨리 성공시켜서 광주 비엔날레로 돈도 잘 벌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경제 쪽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일하게 돼서는 이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이때 만났을 때 정말 욕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술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무원들은 우리가 청중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정말 영혼도 없고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사람들, 예술가 시민단체 분들이죠. 아침 늦게 나타나서 지금 준비도 안 해놓고 늦게 나타나서 일을 안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예술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영토적인 건데요. 영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도시지리학회에 와서 살짝 조금 어색하고 좀 부끄럽고 이런 것도 느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번도 평소에 가보지 않는 어떤 바에 간다 아니면은 뭐 자기는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디스코텍에 갔다. 근데 거기 아내분들은 굉장히 친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갔을 때 보는 거죠. 쟤 뭐야? 이렇게 보고 왠지 내가 어색한 거예요. 거기에 뭔가 세세한 룰을 모르는 거죠. 그 코드를 몰라요. 그런 게 영토입니다. 그런 데서 탈영토화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많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분이 말씀하시길 10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래요. 10년 동안 하니까 예술가였던 내가 공무원이 다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같은 목표를 공유한 게 굉장히 크죠. 비엔날레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뚜렷합니다. 아무리 싸워도 그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도 싫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권력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고 그 안에서 적응하고 좀 상호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좀 1차적인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페이스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아까 문화 경제라고 할 때 문화 쪽에 있었던 그 시민사회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안에서 균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또 큰 사건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비엔날레가 왔잖아요. 그리고 광주를 아시아 중심 도시로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면 제도가 따라오고 돈이 따라오고 서울에 중앙에 있던 인력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 광주의 시민사회가 굉장히 사실 탄탄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서베이에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시민사회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 시민사회가 안에서 다른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조금 나타나게 되거든요. 첫 번째 그룹은 비엔날레에 절망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좀 고급 예술을 지향하는 저런 뭐 겉멋든 사람들의 그런 엘리트들만의 행사일 뿐이다. 나는 여기에 발을 끊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엔날레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걸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협조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나는 비판적인 거리는 유지하겠지만 서드 섹터라고 이런 식으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비엔날레 안에서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살짝 걸쳐서 협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세 그룹이 비엔날레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나중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점점 더 진행되면서 도시 재생에 있어서 도시 재생을 바라보는 세 그룹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한 곳에 머무는 거 아니고요. 어떤 분은 이곳에 있다가 다시 옮기기로 하고, 옮길 때마다 욕하시고 뭐 서로 갈등하시고 이런 거는 당연히 또 따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가 서로가 나눠졌던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인 줄 알았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토론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나눌 필요는 있었지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토론은 하지 않았는데 그런 환상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광주 시민사회 내 리더십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성찰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았고요. 이때 제가 굉장히 그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거부를 많이 당하는데 너무 아파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시민사회에 있는 분 아니고 비엔날레나 도시재생에 같이 끼어들수록 너는 권력 보고 따라간다, 너는 돈이 좋으니까 그렇게 따라간다고 욕을 듣기도 하고, 너는 이렇게 광주에 중요한 건데 너 혼자 고고하겠다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고 욕을 하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것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아시아 문화 전당인데요. 그때 이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고, 그리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선정한 게 조금 특이하긴 한데, 보통은 유럽 문화 중심 도시에서 조금 가져온 건데요. 유럽 문화 중심 도시는 다른 데서 뽑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광주 보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해라 이렇게 딱 한 거는 조금 특이합니다. 좀 재밌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문화전당을 건설하는데 이게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세월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전 국민이 슬퍼하고 꽃을 갖다 놓고 하는 애도에서 요즘 말하는 기업 공간으로 장소 만들기로 전환을 할 때 이때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원래 애도를 할 때는 누가 이 기억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는가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세월호를 누가 말할 권리가 있는가, 5.18을 누가 말할 권리가 있는가. 그래서 뭐 광주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너는 그때 어디 있었냐, 그때 얼마큼 내가 희생을 했는가, 그런 건데요. 기업 공간으로 들어가면서는 어떤 전환이 일어나냐면 누가 장소를 만들 자격이 있는가로 바뀝니다. 그럼 누가 장소를 만들 자격이 있어요? 뭐 그 기억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장소를 만드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전문가가 전면으로 나서게 되죠. 그러니까 희생자나 그러니까 유족들이 약간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상징적으로 중심이었는데, 나는 상징적인 중심이었고 항상 5.18을 얘기하면, 세월호를 얘기하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거였는데,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좋아하고 같이
협력하려고 했는데 설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굉장히 갈등이 크게 일어나죠. 뭐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걸렸나요? 거기 10년 동안 싸우시다가 겨우 만들었는데 이 아시아 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도 그것에 굉장히 큰 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옛날 전남도청이었던 곳이라서요. 이게 전남도청 앞에서 이제 모인 당시 1980년에 광경이고, 저기 하얗게 보이는 저 건물이 최근 작년이었나요? 그 헬리콥터에서 저기 시민들을 향해 발사를 했느냐 말았느냐, 거기 총탄의 흔적이 있었다, 뭐 그렇게 말했던 곳입니다. 이게 잘못됐는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여기인데요. 이게 여기에 와야 되는데 파워포인트가 좀 잘못됐네요. 저게 이제 별관 자리거든요. 전남도청, 옛날 전남도청의 별관 자리인데, 별관을 철거하는 것이 아시아 문화전당 건설 계획에 있게 됩니다. 이거에는 동의를 다 했어요. 1980년 마지막 생존자들이 죽었던 장소인데 그곳을 철거하고, 원래 이거에 따르면 왜 철거를 하냐면 저 뒤에 있는 거와 앞에 있는 그 5.18의 그 민주주의, 그 기억이 같이 소통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건축가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동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건물 변경 방법을 막 설명을 한 거죠. 시민 설명회라고 그러나요? 뭐 공청회를 여러 번 조직해서 그 합의를 봐서 이제 대통령이 와서 이런 리본도 끊고 해서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항과 비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별관을 부수면 어떡하냐, 이곳을 철거한답니다. 1980년 5월 그 핏빛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라는 이 해놓은 곳이 별관이거든요. 이게 이제 2018년에 제가 찍은 저 왼쪽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80년에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관에서 죽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여기를 절대로 철거할 수는 없다고 해서 다시 이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다른 자료들을 봤는데요. 합의를 했다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합의를 해서 도장을 찍은 건 맞고요. 그런데 그 나중에 5.18 단체들이 합의를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그래서 무슨 뜻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밥을 같이 먹었고 고개도 끄덕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합의라고 보는 겁니까?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 과정이 조금 애매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거고요. 나중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별관이요, 조금 특이하게 보통은 본관이 있으면 별관이 더 작거든요. 근데 이 전남도청이 별관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별관에서 내 가족이 희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별관이 여기 이 건물의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가 기억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별관이. 그래서 또 대부분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도 사실은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뒤로 가고 있네. 그리고 이제 유족들이 이때 기억 공간에서 주요 참여자로 나오게 되는데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중요성은 있는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18 피로감이 있다고들 간혹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18 피로감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인터뷰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유족 피로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냥 유족이 어떻게 했다고만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태도의 문제를 항상 문제를 삼는데,
한 가지 좀 상징적인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이제 참여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행사를 갔어요. 가서 저는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있고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주로 지식인들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처럼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계신 한 분이 손을 들어서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행색도 좀 초라하고 말도 조금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셨던 발표자 하는 주요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직감적으로 이분이 유족 중에 한 분이구나. 근데 마음속으로는 5.18 유족이 너무 중요하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태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당시에 제가 런던대에 있었는데 런던대 교수인 신혜란 교수 발언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관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5.18 유족분들이 달리 유족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돈을 벌던 가장이 죽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부상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탄압을 받던 시절이었는데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공공적인 장소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조리 있게 논리 있게 의론의 바탕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딱히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계속 그런 분들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판기 하나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서명하자, 뭐 하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광주에서 5.18 피로감이 유족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이 쉬쉬하다가 이때 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족분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서 장소 만들기에 한 행위자로 나서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을 하는 문화단체와 지식인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면서 억울해하세요. 내가 이런다고 5.18에 반대하는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가 중요한데요. 타협이 중요한데 이런 시위로 아시아 문화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줄거나 취소될까 봐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합의를 결국은 하게 되는데요. 그 5.18 단체 인터뷰 대상자가 나중에 이제 저랑 인터뷰를 하다가 마지막에서야 좀 어렵사리 꺼낸 것이 실제로 우리는 그 공개 설명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한 채 그냥 있었다는 거죠. 있다는 것이 합의된 걸로 좀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철거 예정인 부분이 가족이 사망한 곳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 전공이어서 보통 이런 공청회 할 때 이렇게 지도 보여주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전문가가 봐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할 때 그런 것이 돼서 저 원래 위에는 이제 별관을 철거하는 걸로 됐다가요. 제일 위에는 원래의 모습이고 두 번째가 그 정부의 안이 저랬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터지니까 시도민 대책의 안이 저런 식으로 됐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부분 보존을 하게 됩니다. 태업안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문화 쪽과 경제가 타협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 내에서 시민사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이 됐다가 그분들이 타협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는 아니지만 5.18 유족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갈등을 했다가 다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이 드디어 완공이 돼서 제가 사진을 찍으러 딱 왔는데 다시 농성이 시작된 거예요. 심지어 이때는 제일 위에 보시면 광주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 연구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지? 하고 봤더니 투쟁 당시에 상황실이었던 자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최순실이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때 이 엘리베이터가 생긴 게 조금 황당했던 게요. 여기가 너무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해가지고 철거해야 된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세우고 그 3층에다가 그냥 5.18하고 또 관련 없는 단체에 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사진을 찍자 하고 사진을 찍었고요. 다시 제 연구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문화적 경제를 둘러싼 정치가 어떻게 도시를 만들었나, 문화적 경제를 하게 하는 국가의 지원이 왔을 때 처음에는 여기 광주 분들이 그 서울 분들이 와가지고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자기 성과만 딱 챙기고 갈 거라고 하는 피해의식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국가가 혹시 취소할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둘러싼 정치, 그리고 시민사회 내에서의 갈등했다가 다시 타협하고 그리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유족과 이 장소 만들기에 전문가로 나섰던 사람들이 서로 굉장히 상처받고 서로 비난하다가 이렇게 한 것으로 광주가 그때 95년부터 광주라는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도시 성장하고 기억을 저는 이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좀 이렇게 다른 연구자분들이 저한테 좀 용감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광주를 감히 광주를 도시개발 차원에서 특히 막 5.18 피로감 이러면서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될 만큼 한국 사회도 성장하고 광주에서 예전에 198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더욱더 광주에 대한 도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후속 연구가 많이 나오면 좋겠고, 그게 이제 도시 성장이라는 한 축이 있고, 단지 국가에서 소외받은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소외받았다, 기업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 소외감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5.18 기억이라는 것이 있어서 두 가지가 연속적으로 하나의 영토가 서로 막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탈영토화되고 재영토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밖에서 보면 이게 아시아 도시의 좀 일반적인 모습을 또 굉장히 첨예하게 보여줍니다. 국가 의존적이고요. 그리고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판이 흔들리는 속에서 항해를 해나가는 도시 비슷한 거죠. 지금은 도시나 개인이나 그렇습니다. 판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안 됩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공간 전략이다. 그리고 도시 성장 욕구와 결합된 공공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보통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가치 공공 담론장 있죠. 공론장이 창출될 수 있는, 이게 공존할 수 있는 사례를 또 보여주는 것이 광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